여러분 스필버그 TV 영화 밴드 오브 브라더스 보신 적 있습니까? 시작부터 주인공 리처드 윈터스가 나오지요. 그는 오만 전장에 다 출전하는데 안 죽습니다. 아무리 위험한 전장에 나서며 항상 진두지휘를 하지만 절대 안 죽어요. 이상하지 않나요? 함께 나가 싸우는 동료들은 하나 둘 셋 총에 맞고 수류탄에 맞고 폭탄에 맞아 죽는데 마치 이 사람만큼은 화기가 피해 다니는 것처럼 안 죽습니다. 드라마라 그렇다. 절대 그럴 수가 없다. 하지만 아닙니다. 실제로 잘 안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철학자 중 한 명인 비트겐슈타인이 그러합니다. 그는 1차 대전에 참전했어요. 엄청나게 부유한 집안인데도 스스로 지원해서 참전을 하지요. 심지어 건강에 문제가 있는데도 지원했습니다. 죽기 위해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포병 부대에서 복무했고요. 동부 전선과 이탈리아 전선에 나섰고 용맹함의 훈장도 받습니다. 밤엔 가장 위험한 포병 관측소에 자원 배치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군 기록에 보면 그는 가장 위험한 임무에만 계속 자원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의 주인공 존이 김이 그런 유형의 한 분입니다. 이라크 전장에 200여 차례 나가 전장을 치르는데 이 사람은 안 죽습니다. 심지어 경미한 부상조차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기 정말 쉽지 않은데 말이죠. 특히나 네이비실은 가장 위험한 임무만 맡습니다. 훈련이 그렇게 말도 안 되게 힘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임무만 맡기에 말입니다. 수류탄이 동료들과 함께 있는 곳에 떨어진 적이 있는데 동료 중 한 명이 그 수류탄을 몸으로 덮어서 대신 죽기까지 합니다. 그것이 그가 의사가 되기로 한 이유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아직 건재하신 존이 김의 일대기를 간략하게나마 그려보겠습니다. 2002년 2월 한 소년이 아버지의 총구를 마주했습니다.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어머니를 지키려다 후추 스프레이를 맞고 아령에 맞아 정신을 잃어갔습니다. 그날 밤 경찰이 왔고 아버지는 다락방에서 사살되었습니다. 당시 존이 김의 나이는 18살 고등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존이 김은 달랐습니다. 그는 훗날 인터뷰에서 그날을 자신이 다시 태어난 날이라고 말했습니다. 네이비 실이 되고 하버드 의사가 되고 나사 우주 비행사가 된 남자. 오늘은 비극을 날개로 바꾼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조너선 용김. 우리에게는 존이 김으로 알려진 이 남자는 1984년 2월 5일 로스앤젤레스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은 1980년대 초반 한국에서 이민 온 1세대 이민자였습니다. 당시 한국은 전두환 군사독재 정권 아래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웠기에 많은 한국인들이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존이의 아버지는 고등학교도 제대로 마치지 못한 학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일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사우스 센트럴 지역에 주류 판매점을 열었습니다. 어머니는 초등학교 보조교사로 일하며 존이와 동생을 키웠습니다. 전형적인 이민자 가정의 모습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집 안에서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존이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술을 마시면 폭력적으로 변했습니다. 주로 아내를 때렸지만 아내가 강하게 버티자 아이들을 괴롭혔습니다. 아내에게 상처를 주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자식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존이는 나중에 이렇게 회상합니다. 잠들기가 두려웠다고 말입니다. 어떻게 깨어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존이의 얼굴에 물을 끼얹어 깨운 뒤 장난감 2개를 내밀고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선택한 장난감을 눈앞에서 부숴버렸습니다. 존이는 조코 윌링크의 팟캐스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겁에 질린 작은 소년이었습니다. 세상이 무서웠고 사람들이 무서웠고 학교 가는 것이 무서웠습니다. 제 의견을 말하는 것도 옳은 것을 위해 싸우는 것도 무서웠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죽도록 무서웠습니다. 성적은 좋았다고 해요. 산타모니카 고등학교에서 우등생이었으니까요. 수영과 수구 선수로도 활약했습니다. 여기서 커트. 존이 김은 대단한 어떤 유전자를 갖고 있었던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이미 학창시절 공부도 잘했고 운동도 잘했으니까요. 아무래도 부모에게 물려받았겠지요. 아무튼 집안의 폭력은 그의 삶 전체를 짓눌렀습니다. 자신감이라곤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1999년 존이가 16살이 되던 해에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친구 한 명이 존이에게 네이비실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존이는 그 순간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들은 조용한 전문 전사들이었습니다. 아무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어려운 일을 하면서도 결코 인정받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정신이 저를 끌어당겼습니다.
제 인생에서 그런 감정을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조니는 집에 돌아와 56KB 모뎀으로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네이비 실에 대해 읽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읽었습니다. 진 웬츠가 쓴 녹색 얼굴의 남자들이라는 책을 읽고 결심했습니다. 이것이 내가 할 일이다. 일주일 후 조니는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네이비 실이 될 겁니다. 어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이비 실이 뭔지도 몰랐기에 조니가 설명해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대학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조니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조니는 네이비 실이 되는 것을 어머니와 동생을 아버지로부터 지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강해져야 했습니다. 더 이상 겁에 질린 소년으로 살 수 없었습니다. 그는 고등학교 남은 시간 동안 후투 스미스가 쓴 네이비 실 완벽 피트니스 가이드를 따라 훈련했습니다. 방과 후 매일 몸을 단련했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조니가 네이비 실 훈련소에 들어가기도 전에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2002년 2월 조니가 고등학교 졸업반이던 그 해였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집에 돌아왔습니다. 위스키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어머니를 보자마자 총을 꺼내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쌓인 분노가 폭발한 것입니다. 조니는 어머니를 지키려 했습니다. 아버지는 조니의 얼굴에 후추 스프레이를 뿌렸습니다. 조니는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물과 고통으로 정신을 차릴 수 없었지만 다시 아버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령으로 조니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조니는 쓰러졌습니다. 의식이 희미해졌습니다. 그는 간신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사랑해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그 순간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가 멈췄습니다. 총을 내리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어머니는 경찰에 신고했고요. 경찰이 도착했을 때 조니는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물건들이 움직인 흔적이 있었습니다. 조니의 방에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는 벽장이 있었죠. 조니는 경찰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다락방에 있을 것 같아요. 경찰이 다락방에 아버지가 있는지 확인했고 이어 대치 상황이 시작되었습니다. 총을 들고 있는 아버지는 나오기를 거부했습니다. 곧 총성이 울렸습니다. 조니 김의 아버지는 그날 밤 다락방에서 경찰의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18살 소년 조니 김에게 이것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왜 경찰들은 조니 김 아버지를 사살해야만 했을까요? 주제를 벗어난 얘기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과잉 진압이란 생각도 들긴 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대부분의 사람들이라면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자신이 매우 무기력하게 느끼게 되겠지요. 그리고 고통의 나락에서 쉽게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트라우마도 겪게 될 것이고요. 심리치료를 오랫동안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니 김은 정반대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2020년 조코 팟캐스트에서 이 사건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은 여러 이유로 제가 다시 태어나는데 도움을 준 날입니다. 제가 항상 되고 싶었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준 날입니다. 그것은 제 인생에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기준점이 되었습니다. 제가 결코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의 기준점이 되었습니다. 자신을 죽이겠다고 위협하는 사람에게 맞서는 것. 그것도 가장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맞서는 것. 그것이 저를 가르쳐 주었고 저를 해방시켰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했던 그 겁에 질린 작은 소년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저보다 더 큰 무언가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같은 비극을 겪고도 어떤 사람은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날아오릅니다. 차이가 무엇일까요? 조니 김은 아버지의 죽음을 고통이나 저주가 아닌 전환점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그날 자신이 용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총을 든 사람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만약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나중에 조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모든 경험들이 당시에는 끔찍했지만 저는 그 어떤 것도 다른 것과 바꾸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어난 모든 일이 오늘의 저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조니 김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는 피해자로 남지 않았습니다. 생존자가 되었고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외상 후 성장이라고 부릅니다. 좀 생소하시죠? 보통 개인이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떠안게 됩니다. 익숙하시죠? 약자로 PTSD. 그런데 우리의 문제적 인간 조니 김은 이를 성장의 날개로 환원한 겁니다. PTSD와는 완전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시사점이 크지 않나요? 외상 후 성장이라니 극심한 트라우마를 겪은 후 오히려 더 강해지고 더 지혜로워지고 더 목적 의식이 명확해지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외상 후 성장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그들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조니는 아버지의 폭력을 단순한 불행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자신이 강해져야 하는 이유로 봤습니다. 둘째, 그들은 행동합니다. 조니는 슬픔에 빠져 있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몇 달 만에 해군에 입대했습니다. 그가 공부를 못해서 해군에 자원 입대를 했을까요? 아마도 대학 갈 돈이 없어 스스로 군대를 택했을 겁니다. 자, 새길 그만하고 본문으로. 셋째, 그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 삽니다. 조니가 네이비실이 되고 싶었던 이유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와 동생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버지의 부고는 조니에게 고난과 역경으로 안내한 게 아니라 오히려 성공의 길로 갈 수 있는 날개를 달아주었습니다. 부모의 죽음. 얼마나 개인에게 비극적인 일입니까? 하지만 도리어 비극과 고난을 계기로 더 큰 발전을 도모한다는 겁니다. 전화위복이라 우리는 흔히 말하죠. 2002년 여름. 고등학교를 졸업한 조니 김은 해군에 입대했습니다. 아버지의 장례식이 치러진 지 불과 몇 달 만의 일이었습니다. 가족의 주류 판매점은 문을 닫았고 어머니와 동생은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다. 조니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어두운 과거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인지 아니면 트라우마에 갇혀 살 것인지를 말입니다. 조니는 전자를 택했습니다. 해군 모병소에 갔고 목표를 분명히 말했습니다. 네이비실이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모병관이 말했습니다. 네이비실이 되는 가장 빠른 방법은 병원 의무병이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팀은 의무병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조니는 일리노이주 그레이트 레이크스에서 해군 기초훈련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병원 의무병 A스쿨 훈련을 수료했습니다. 이것이 훗날 그가 의사가 되는 첫 번째 씨앗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조니 본인도 말입니다.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캘리포니아 코로나도의 BUDS 훈련장으로 배치받은 것입니다. BUDS는 기본 수중 폭파실 훈련의 약자입니다. 미군 전체에서 가장 가혹한 훈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니가 속한 247기는 180명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졸업한 사람은 60명뿐입니다. 탈락률이 3분의 2를 넘지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탈락할까요? BUDS는 육체적 한계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신적 한계를 시험합니다. 몸이 아프다고 외치며 그만두라고 말할 때 마음이 버틸 수 있는지를 시험합니다. 특히 헬위크라 불리는 다섯째 주가 악명 높습니다. 5밤 낮 동안 거의 잠을 자지 못합니다. 1시간에서 2시간만 자도 다행입니다. 차가운 바닷물에 몇 시간씩 담겨 있어야 합니다. 보트를 머리 위로 들고 달려야 합니다. 몸은 저체온증에 걸리고 환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언제든 그만둘 수 있습니다. 훈련장 한가운데 종이 걸려 있습니다. 그 종을 3번 울리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고통이 끝납니다. 따뜻한 커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른 옷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종을 울립니다. 247기에서 120명이 종을 울렸습니다. 그러나 조니 김은 종을 울리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조니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명확함과 집중력을 유지하고 신경을 진정시키면 모든 것이 괜찮아집니다. 문제는 당황해서 몸부림칠 때입니다. 공기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입니다. 그때 정말 힘들어집니다. 특히 물과 관련된 활동에서 말입니다. 조니는 버텼습니다. 아버지에게 맞서던 그날 밤을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보다 더 무서울 것은 없었습니다. 차가운 물도 배고픔도 수면 부족도 아버지의 총구보다 무섭지 않았습니다. 2004년 조니 김은 BUDS를 졸업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낙하산 훈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알래스카에서 한랭지 전투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주 포트 브래그의 존 F 케네디 특수전센터에서 특수작전 전투 의무병 과정을 수료했습니다. 이 과정이 중요했습니다. 여기서 조니는 전장에서 중상을 입은 병사를 안정시키고 살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외과 의사가 수술할 수 있을 때까지 생명을 유지시키는 법을 배웠습니다. 조니는 나중에 이렇게 회상합니다. 전장 외상 의학을 배우기에 최고의 장소였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의학이 얼마나 큰 선물이 될 수 있는지 정말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2005년 조니는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의 실팀 3에 배치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진짜 네이비 실이었습니다. 저격수, 전투 의무병, 항법사, 선두 정찰병. 그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훈련과 실전은 달랐습니다. 2006년 봄, 실팀 3는 이라크 라마디로 파병되었습니다. 테스크 유닛 부르저라 불리는 부대였습니다.
지휘관은 조코 윌링크였고 찰리 플래툰과 델타 플래툰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조니는 찰리 플래툰 소속이었습니다. 라마디는 지옥이었습니다. 타임지는 라마디를 이라크에서 가장 위험한 도시라고 불렀습니다. 알카에다가 도시를 장악했고 저격수들이 곳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차량 폭탄이 매일 터졌고 시신들이 거리에 널려 있었습니다. 전기도 없고 수도도 없었으며 쓰레기 수거도 되지 않았습니다. 학교는 문을 닫았고 상점은 약탈당했습니다. 실팀 3의 임무는 명확했습니다. 이라크군을 훈련시키고 반군 지도자들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조니는 전투 의무병이자 저격수로 100번이 넘는 전투작전에 참여했습니다. 그곳에서 조니는 생과 사의 경계를 매일 경험했습니다. 총탄이 머리 위로 날아갔고 폭탄이 발 아래서 터졌습니다. 동료가 부상당하면 조니가 달려가 지혈하고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모두를 구할 수는 없었습니다. 2006년 8월 2일 조니의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날이 왔습니다. 마크 앨런 리. 조니의 베스트 프렌드였습니다. 함께 훈련받고 함께 싸웠던 동료였습니다. 그날 그들은 라마디 남부에서 이라크군과 함께 소탕 작전을 벌이고 있었지요. 갑자기 반군의 맹렬한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1시간 넘게 총격전이 이어졌습니다. 한 팀원이 부상당했고 조니가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부상자를 후송한 뒤 팀은 다시 전투로 돌아갔습니다. 적의 진지를 공격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이었습니다. 마크 리가 기관총으로 엄호 사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동료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자신을 노출시켰습니다. 그때 저격수의 총알이 마크를 맞췄습니다. 조니가 달려갔습니다. 마크는 얼굴에 심각한 총상을 입었습니다. 조니는 모든 훈련을 동원해 친구를 살리려 했습니다. 지혈하고 기도를 확보하고 수액을 연결했습니다. 그러나 소용없었습니다. 마크 앨런 리는 조니의 품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조니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느낀 무력감 중 최악이었습니다. 마크 리는 이라크에서 전사한 최초의 네이비실이 되었습니다. 그는 사후 은성무 공훈장과 동성무 공훈장을 받았습니다. 그의 용기가 동료들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2006년 9월 29일 실팀 3는 다시 전투에 나갔습니다. 켄터키 점퍼 작전이라 불리는 소탕 작전이었습니다. 마이클 몬수어가 델타 플래툰 소속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날 아침 그들은 반군이 장악한 건물을 점령했습니다. 로켓포와 소총 공격을 격퇴했습니다. 오후에 더 큰 공격이 예상되어 몬수어는 기관총을 들고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2명의 실 저격수 사이에 위치를 잡았습니다. 반군이 수류탄을 던졌습니다. 수류탄이 몬수어의 가슴에 맞고 옥상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몬수어와 2명의 실 사이에 떨어진 것입니다. 몬수어는 1초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수류탄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으로 수류탄을 덮었습니다.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몬수어는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30분도 안 되어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양옆에 있던 2실은 살아남았습니다. 마이클 몬수어는 사후 명예훈장을 받았습니다. 이라크 전쟁에서 명예훈장을 받은 3번째 군인이었고 해군에서는 첫 번째였습니다. 마크 리와 마이클 몬수어. 조니 김은 실팀 3에서 이 두 전설과 함께 복무했습니다. 그들의 죽음은 조니에게 무엇을 남겼을까요? 조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완전히 지쳐버렸습니다. 전투에서 지쳤고 전쟁에서 지쳤으며 상실에서 지쳤습니다. 생존자의 죄책감이 조니를 짓눌렀습니다. 왜 마크는 죽고 내가 살았는가? 왜 마이크는 수류탄 위에 뛰어들었고 나는 그러지 못했는가? 조니는 분노했습니다. 세상이 부당하다고 느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조니는 깨달았습니다. 마크와 마이크가 목숨을 바친 이유는 동료를 지키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생명이 자신의 생명보다 소중하다고 믿었습니다. 조니는 결심했습니다. 그 빚을 갚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돌아가신 형제들을 기리는 방법은 그들이 구한 생명들이 의미 있게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조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잃은 형제를 기리는 방식입니다. 저는 죽는 날까지 그 공백을 채우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결코 채워질 수 없는 공백이지만 말입니다. 2008년 조니는 이라크에 2번째로 파병되었습니다. 또다시 100번이 넘는 전투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그의 용맹함으로 은성무 공훈장과 전투 V 표시가 있는 동성무 공훈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조니를 바꿔놓았습니다. 조니는 나중에 인정했습니다. 다시 인간이 되는 법을 배우는데 수년이 걸렸다고 말합니다. 그 분노를 내려놓는 법을 배우는데 수년이 걸렸다고 말합니다.
그 모든 경험과 원초적인 감정을 선한 것으로 승화시키는데 수년이 걸렸다고 말합니다. 라마디에서 돌아온 조니는 기로에 섰습니다. 이대로 실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다른 길을 찾을 것인가. 그때 조니는 마크 리를 살리려고 애쓰던 그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친구의 얼굴에서 피가 쏟아지는데 손쓸 방법이 없었던 그 무력함을 떠올렸습니다. 조니는 깨달았습니다. 총을 쏘는 것보다 생명을 구하는 것이 더 의미 있다고 말입니다. 전사도 중요하지만 치유자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의사가 되는 꿈을 말입니다. 2009년 조니 김은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실팀에서 나와 대학에 가기로 한 것입니다. 25세의 나이였습니다. 대부분의 대학 신입생보다 7살이나 많았습니다. 해군은 시멘투 애드머럴 21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병사에서 장교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합격률은 3.5%에 불과했습니다. 100명이 지원하면 3명만 합격하는 정도였습니다. 조니는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샌디에이고 대학교 수학과에 입학했습니다. 로테크 프로그램도 병행해야 했습니다. 3년 안에 학위를 마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돈이었습니다. 해군이 학비를 대주긴 했지만 생활비가 필요했습니다. 조니는 일자리를 구해야 했습니다. 조니가 선택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캠퍼스 주차 단속원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은성무 공훈장을 받은 전쟁 영웅이 주차 딱지를 끈다니 말입니다. 100번이 넘는 전투 작전을 수행한 네이비실이 대학생들의 불법 주차를 단속하다니 말입니다. 그러나 조니는 달랐습니다. 그는 이것을 겸손의 훈련이라고 봤습니다. 조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어떤 일보다 고귀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일에서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원한 신입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적절하게 리더십을 발휘하고 책임을 위임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쓰레기 버리는 알바조차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조니 김의 철학이었습니다. 전투에서 동료를 구했던 그 사람이 주차 단속을 하면서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배움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대학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조니는 25세였고 대부분의 동급생은 18살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전쟁을 겪었고 친구들의 죽음을 목격했습니다. 동급생들은 파티와 연애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로테크 프로그램도 힘들었습니다. 조니는 이미 실이었지만 로테크에서는 신입생 취급을 받았습니다. 18살 학생들과 함께 기초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조니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고 수학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최우 등으로 졸업했습니다. 2012년 조니는 해군 의료부 장교로 임관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목표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이었습니다. 하버드 의대. 세계에서 가장 들어가기 어려운 학교 중 하나입니다. 매년 수천 명이 지원하지만 165명만 입학합니다. 합격률이 3% 정도입니다. 조니 김은 합격했습니다. 이때 조니에게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팻 틸먼 재단의 틸먼 장학생으로 선발된 것입니다. 팻 틸먼은 미식축구 선수였다가 9.11 테러 이후 군에 입대해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사한 인물입니다. 그의 이름을 딴 재단은 참전 용사들이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조니는 이 장학금의 의미를 깊이 새겼습니다. 자신도 팻 틸먼처럼 다른 참전 용사들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투 스쿨이라는 비영리 단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참전 용사들이 의과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멘토링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버드 의대는 조니에게 또 다른 도전이었습니다. 수학 전공이었던 조니는 생물학과 화학을 따라잡아야 했습니다. 해부학, 생리학, 양리학, 병리학,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그러나 조니는 수학에서 배운 논리적 사고를 의학에 적용했습니다. 문제를 단계별로 나누고 증거를 찾고 결론을 도출하는 방법 말입니다. 조니는 나중에 이렇게 회상합니다. 수학 배경이 의대 공부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논리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이 의학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하버드 의대에서 조니의 인생을 또 한 번 바꿀 만남이 있었습니다. 스콧 파라진스키 박사였습니다. 그는 의사이자 나사 우주비행사였습니다. 5번이나 우주로 갔고 국제우주정거장 건설에 참여했습니다. 에베레스트 정상에도 올랐습니다. 조니는 파라진스키 박사의 강연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우주비행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우주비행사가 하는 일이 조니가 평생 추구해 온 것과 같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극한 상황에서 일하고 팀을 위해 헌신하며 인류를 위해 봉사하는 것 말입니다.
파라진스키 박사는 조니에게 말했습니다. 나사 우주 비행사 프로그램에 지원해 보라고 했습니다. 조니는 망설였습니다. 자신 같은 사람이 우주 비행사가 될 수 있을까? 네이비실 출신의 의대생인 사람이 말입니다. 그러나 조니는 아버지의 죽음 이후 배운 교훈을 떠올렸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시도해 볼 가치가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2016년 5월 26일 조니 김은 하버드 의과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의학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32살이었습니다. 졸업식에는 어머니가 참석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 남편과 살며 주류 판매점과 보조교사 일로 두 아들을 키웠던 그 어머니. 한국에서 이민 와서 영어도 서툴렀고 대학 교육도 받지 못했던 어머니. 그녀는 아들이 하버드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받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웠을까요? 조니는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자신의 꿈을 희생해서 제가 꿈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졸업 후 조니는 보스턴의 매사추세츠 종합병원과 브리검 여성병원에서 응급의학 레지던트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하버드 계열 병원이었습니다. 응급실. 조니가 선택한 전공이었습니다. 왜 응급의학이었을까요? 조니는 설명합니다. 전투 의무병으로서의 경험이 응급의학과 가장 잘 맞았기 때문입니다. 극한 상황에서 빠른 판단을 내리고 생명을 구하는 일 말입니다. 응급실에서 조니는 총상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교통사고 환자를 살렸습니다. 심장마비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조니는 라마디를 떠올렸습니다. 마크 리가 총에 맞았을 때의 무력감을 떠올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제 조니는 할 수 있습니다.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조니는 환자들에게 자신이 네이비 실 출신이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의사로서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실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유능한 의사이기 때문에 신뢰받고 싶었습니다. 동료 의사들도 조니가 전직 실이라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조니는 겸손했고 팀의 일원으로 일했습니다. 레지던트 첫 해였습니다. 2017년이었습니다. 어느 날 조니는 유튜브에서 영상 하나를 보게 됩니다. 나사의 오리온 우주선 시험 발사 영상이었습니다. 2014년에 찍힌 것이었지만 조니는 그때 처음 봤습니다. 로켓이 하늘로 치솟는 모습을 보는 순간 조니의 마음속에 무언가가 점화되었습니다. 조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순간 저는 우주 너드로 완전히 변했습니다. 조니는 스콧 파라진스키 박사의 조언을 떠올렸습니다. 나사에 지원하라던 그 말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조니는 결심했습니다. 해보겠다고 말입니다. 2017년 초 조니는 레지던트 프로그램 책임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저는 나사 우주 비행사 프로그램에 지원했습니다. 합격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18,300명이 지원하고 12명만 선발되니까요. 그러나 만약 제가 합격한다면 레지던트를 그만두고 나사로 가겠습니다. 프로그램 책임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마 황당했을 것입니다. 하버드 레지던트를 그만두고 우주 비행사가 되겠다니 말입니다. 그러나 조니는 진지했습니다. 이것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2017년 6월 7일 나사가 우주 비행사 그룹 22기 선발 결과였습니다. 18,300명이 지원해 그중 12명이 선발되었습니다. 합격률 0.065%였습니다. 조니 김이 그 12명 중 한 명이었습니다. 33살의 네이비 실 출신 응급의학과 의사가 나사 우주비행사 후보로 선발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BUDS 훈련 합격률이 33%, 하버드 의대 합격률이 3%, 나사 우주비행사 합격률이 0.065%였습니다. 조니 김은 이 세 가지 지옥의 관문을 모두 통과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조니 김은 천재인가? 슈퍼맨인가? 조니의 대답은 겸손했습니다. 저는 재능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보다 똑똑하지도 않고 강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단지 계획을 고수하고 포기하지 않는 능력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조니는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유능합니다. 조니 김의 여정을 돌아보면 하나의 패턴이 보입니다. 그는 항상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겁에 질린 소년이었고 자신감 없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실패할까봐 걱정하면서도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매번 그는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네이비 실 훈련을 시작했을 때 조니는 자신이 해낼 수 있을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해냈습니다.
대학에 갔을 때 조니는 전쟁 경험이 학업에 방해가 될까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최후 등으로 졸업했습니다. 하버드 의대에 지원했을 때 조니는 수학 전공자가 의사가 될 수 있을지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성공했습니다. 나사에 지원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니는 자신 같은 사람이 우주 비행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선발되었습니다. 이것이 조니 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2017년 8월 21일 조니 김은 텍사스주 휴스턴에 있는 존슨 우주센터로 출근했습니다. 나사 우주 비행사 후보 훈련이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조니와 함께 11명의 동기가 있었습니다. 각자 놀라운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공군 시험 비행사, 해군 헬기 조종사, 해양생물학자, 기계공학 박사, 그리고 네이비 실 출신 응급의학과 의사인 조니 김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사에 입사한 순간 모든 사람은 동등했습니다. 과거의 경력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신입이었고 모두가 배워야 했습니다. 훈련은 2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였습니다. 무엇을 배웠을까요? 먼저 국제우주정거장 시스템을 배웠습니다. 전기 시스템, 생명유지 시스템, 통신 시스템, 추진 시스템. 우주정거장은 축구장만큼 크고 복잡한 기계입니다. 모든 시스템을 이해해야 했습니다. 우주유형 훈련도 받았습니다. 중성부력 실험실이라는 거대한 수영장에서 훈련했습니다. 길이 61m, 폭 31m, 깊이 12m. 이 수영장 안에 우주정거장 실물 크기 모형이 잠겨 있었습니다. 조니는 우주복을 입고 물속에 들어갔습니다. 우주복 무게는 136kg이었습니다. 물속에서는 무중력 상태와 비슷했습니다. 조니는 여기서 우주유형 기술을 연습했습니다. 한 번 훈련할 때마다 6시간 동안 물속에 있었습니다. 로봇팔 조종도 배웠습니다. 캐나다함이라는 로봇팔이 우주정거장에 달려 있습니다. 길이가 17m입니다. 이것으로 우주선을 잡고 화물을 옮기고 우주 비행사를 이동시킵니다. 조니는 이 로봇팔을 조종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T-38 전투기 비행 훈련도 받았습니다. 나사 우주 비행사는 비행 실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조니는 이미 해군에서 비행 훈련을 받았지만 T-38은 처음이었습니다. 초음속 제트기였습니다. 야외 생존 훈련도 있었습니다. 우주선이 예상치 못한 곳에 착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니는 사막에서 생존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물을 찾는 법, 불을 피우는 법, 구조 신호를 보내는 법을 배웠습니다. 바다 생존 훈련도 받았습니다. 우주선이 바다에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조니는 거친 파도 속에서 구명 뗏목으로 대피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지질학도 공부했습니다. 달과 화성에 가면 암석을 수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조니는 애리조나 사막으로 가서 화산암과 퇴적암을 구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조니에게 가장 어려웠던 과목이 있었습니다. 러시아어였습니다. 왜 러시아어를 배워야 했을까요? 국제우주정거장은 미국과 러시아가 함께 운영하기 때문입니다. 소유주 우주선은 러시아가 만듭니다. 우주정거장 절반은 러시아 구역입니다. 러시아어를 못하면 우주에 갈 수 없습니다. 조니는 러시아어를 처음 배웠습니다. 알파벳부터 시작했습니다. 문법은 복잡했고 발음은 어려웠습니다. 조니는 나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러시아어 배우기가 훈련 중 가장 힘들었다고. 그러나 러시아 동료들이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영어를 잘했고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라고 조니는 말했습니다. 2년간의 훈련이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조니에게 중요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2019년 말, 나사는 조니와 동기들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준비가 되었습니까? 우주 비행사가 될 준비가 되었습니까? 조니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2020년 1월 10일, 졸업식이 열렸습니다. 조니 김과 동기 11명이 정식 우주 비행사가 되었습니다. 조니는 이제 미국에서 현역으로 활동 중인 41번째 우주 비행사입니다. 그리고 한국계 미국인 최초의 나사 우주 비행사입니다. 조니는 졸업식에서 트위터에 글을 올렸습니다. 나사 우주 비행사단과 함께 걷는 것은 진정한 특권이자 영광입니다. 우리는 자격이 있고 합당한 후보자가 많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인류를 대표하는 행운아입니다. 우리 세계와 우리 아이들을 위한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노력합시다. 이것이 조니 김의 철학입니다. 자신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운이 좋아서 선발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회를 인류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졸업했다고 해서 바로 우주에 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조니는 임무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나사에는 41명의 우주 비행사가 있지만 우주정거장에는 7명만 있을 수 있습니다. 순서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조니는 무엇을 했을까요? 2020년 조니는 휴스턴 미션 컨트롤 센터에서 캡콤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캡슐 커뮤니케이터의 약자죠. 미션 컨트롤에서 우주 비행사와 직접 통신하는 사람을 캡콤이라 합니다. 우주정거장에 있는 우주 비행사에게 지시를 전달하고 그들의 보고를 받습니다. 왜 우주 비행사가 캡콤을 할까요? 우주 비행사만이 우주에서의 경험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캡콤은 즉시 판단해야 합니다. 우주 비행사 출신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조니는 캡콤으로 일하면서 우주정거장 운영을 배웠습니다. 문제 해결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주에 있는 동료들을 지원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2020년 12월 9일 나사가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아르테미스 팀을 발표한 것입니다. 아르테미스는 달로 가는 프로그램입니다. 나사는 2024년까지 다시 달에 사람을 보내려고 했고요. 아폴로 이후 50년 만의 일입니다. 이번에는 여성 우주 비행사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달에 기지를 세울 계획입니다. 나사는 18명의 우주 비행사를 아르테미스 팀으로 선발했습니다. 조니 김이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조니는 달에 갈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인류가 다시 달에 가면 조니 김이 그중 한 명일 것입니다. 조니는 2021년에 익스페디션 65의 인크리먼트 리드로도 일했습니다. 이것은 우주정거장 임무를 지원하는 역할입니다. 조니는 지상에서 우주정거장에 있는 동료들을 도왔습니다. 2023년에는 작전 담당관으로 일했습니다. 승무원 작전을 지원했습니다. T-38 전투기 연락 담당관도 했습니다. 임시 국제우주정거장 캡콤 수석 엔지니어도 역임했습니다. 조니는 다양한 역할을 맡으며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임무를 기다렸습니다. 일을 잘하면 이렇게 많은 역할을 담당하게 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만큼 책임감도 늘어나는 거겠지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조니는 지상에 머물며 비행 훈련을 계속했습니다. 2022년 6월 6일 조니는 비치크래프트 T6 텍산2 전투기로 첫 단독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텍사스주 코퍼스 크리스티 해군 비행훈련 사령부에서였습니다. 2023년 3월 조니는 플로리다주 밀튼에 있는 화이팅필드 해군 비행장에서 비행훈련을 마쳤습니다. 노스롭 T-38 텔론 전투기와 헬기 훈련을 완료했습니다. 조니는 또 하나의 특별한 자격을 얻었습니다. 에어로메디컬 듀얼 데지그네이터였습니다. 비행외과 의사이면서 동시에 해군 조종사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드문 자격일까요? 미국 해군 역사상 단 79명만이 이 자격을 받았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말입니다. 조니 김은 의사이면서 C리고 조종사이면서 우주비행사입니다. 2024년 8월 드디어 조니에게 소식이 왔습니다. 나사가 발표했습니다. 조니 김이 익스페디션 72, 73 임무에 배정되었다고 말입니다. 국제우주정거장으로 갑니다. 2025년 3월에 출발했고요. 조니의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겠지요. 그런데 한 가지 특별한 점이 있었습니다. 조니는 러시아 소유주 우주선을 타고 갑니다. 미국 스페이스X 우주선이 아니라 러시아 우주선을 탑니다. 러시아 우주인 2명과 함께 갑니다. 세르게이 리지코프와 알렉세이 주브리츠키였습니다. 리지코프는 사령관이고 주브리츠키는 신입 우주비행사였습니다. 조니는 러시아 우주인들과 함께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러시아로 갔습니다. 모스크바 외곽의 가가린 우주비행사 훈련센터로 갔습니다. 조니는 여기서 소유주 우주선 훈련을 받았습니다. 소유주는 러시아가 60년 동안 사용한 우주선입니다. 미국 우주선과는 다릅니다. 모든 것을 새로 배워야 했습니다. 조종석 배치가 다릅니다. 절차가 다릅니다. 비상상황 대응이 다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러시아어로 되어 있습니다. 조니가 그토록 열심히 공부했던 러시아어가 이제 쓸모가 있었습니다. 러시아 동료들과 대화도, 러시아어로 된 매뉴얼도 읽었습니다. 훈련은 혹독했습니다. 소유주 시뮬레이터에서 수백 번의 연습을 했습니다. 발사훈련, 도킹훈련, 귀환훈련, 비상상황 훈련을 했습니다. 조니는 원심불리기 훈련도 받았습니다. 발사할 때 중력이 몸무게의 4배가 되는데 이것을 견디는 훈련이었습니다. 발사 며칠 전 조니는 아내와 세 자녀와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조니는 8개월 동안 우주에 있을 예정이었습니다. 조니의 아내는 이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녀는 조니가 네이비 실이었을 때도
의대생이었을 때도, 우주 비행사 훈련을 받을 때도 함께 했습니다. 첫째 아이는 조니가 샌디에이고 대학에 다닐 때 태어났습니다. 조니가 주차 단속원으로 일하며 학비를 벌 때였습니다. 2025년 4월 8일 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르 우주기지 새벽 1시 47분 동부 표준시 기준이었습니다. 카자흐스탄 현지 시간으로는 오전 10시 47분이었습니다. 조니 김은 한국계 미국인 최초로 우주에 간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기엔 단서가 하나 붙긴 합니다. 한국계면서 최초로 간 사람은 마크 폴란스키란 사람이 있습니다. 뉴저지주 출신이며 부친은 폴란드계, 모친은 한국계인 혼혈이지요. 하지만 그는 그냥 미국인으로 분류가 되고 있지요. 한국계 미국인으로 공식 정체화를 하지 않았으니까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옵시다. 우주정거장은 어떤 곳일까요? 축구장만큼 컸습니다. 시속 27,600km로 지구를 돌고 있지요. 90분마다 지구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하루에 16번 해돋이를 볼 수 있었습니다. 조니의 임무는 비행 엔지니어였습니다. 우주정거장을 유지하고 과학실험을 수행하는 일이었습니다. 조니는 무엇을 했을까요? 혈관이 있는 생체 조직을 연구했습니다. 무중력 상태에서 어떻게 자라는지 관찰했습니다. 이것은 지구의 환자들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로봇을 원격 조종하는 실험도 했습니다. 서페이스 아바타라는 프로젝트였습니다. 미래의 우주 탐사에서 로봇 조수를 사용하기 위한 연구였습니다. DNA를 모방한 나노물질을 만드는 실험도 했습니다. 이것은 약물 전달 기술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조니는 의사이기도 합니다. 우주 비행사들의 건강을 돌봤습니다. 혈압을 측정하고 혈액 검사를 했습니다. 우주에서는 몸이 변합니다. 뼈가 약해지고 근육이 줄어듭니다. 조니는 동료들이 건강을 유지하도록 도왔습니다. 조니는 매일 2시간씩 운동했습니다. 우주정거장에는 러닝머신과 자전거가 있었습니다. 운동하지 않으면 근육과 뼈가 빠르게 약해집니다. 조니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지구가 보였습니다. 파란색과 흰색, 바다와 구름이었습니다. 조니는 생각했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 로스앤젤레스가 있다. 자신이 자란 곳이 있다. 그리고 지금 자신은 우주에 있다. 8개월이 흘렀습니다. 조니는 지구를 3,920번 돌았고 1억 400만 킬로미터를 여행했습니다. 9대의 우주선이 도착. 6대가 떠나는 것을 봤습니다. 2025년 12월 8일 귀환할 시간이 왔습니다. 조니는 동료들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우주정거장에서 8개월을 함께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국경을 초월한 유대감이 생겼습니다. 조니는 말했습니다. 제가 가장 기억할 것은 우리가 함께 나눈 유대감입니다. 8개월을 우주에서 보낸 후 저는 확신합니다. 우주 비행사와 인간의 가장 위대한 자질은 기술적 역량도 충성심도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이 가장 위대한 것입니다. 오후 8시 41분 동부 표준시 기준 소유주가 우주정거장에서 분리되었습니다. 조니와 러시아 동료 2명이 탑승했습니다. 소유주는 지구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대기권에 진입했습니다. 캡슐 외부 온도가 1600도. 불덩이가 되어 떨어졌습니다. 고도 10km. 낙하산이 펼쳐지고 속도가 줄어들었죠. 땅에 가까워지자 역추진 로켓이 점화되었습니다. 2025년 12월 9일 오전 10시 3분 카자흐스탄 현지 시간이었습니다. 제즈카즈간 남동쪽 초원이었습니다. 눈이 내리는 가운데 구조팀이 달려왔습니다. 캡슐 문을 열고 조니를 꺼냈습니다. 조니는 웃고 있었습니다. 리지코프 사령관이 말했습니다. 또 한 번의 소유주 여행이 끝났습니다. 익스페디션 73 모든 임무 완료. 승무원들은 건강합니다. 헬리콥터가 그들을 카라간다로 실어 날랐습니다. 거기서 조니는 나사 항공기를 타고 휴스턴으로 돌아갔습니다. 245일간의 우주 여행이 끝났습니다. 조니 김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와 세 자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니는 가족을 껴안았습니다. 8개월 만이었습니다. 다시 조니의 여정을 돌아볼까요? 2002년 2월 18살 소년 아버지가 경찰의 총에 맞아 사망. 소년은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소년은 해군에 입대했습니다. 네이비 실이 되어 전쟁터로 갔고 거기서 수많은 자신의 동료면서 친구들이 죽는 것을 봤습니다. 무력감을 느꼈고 그래서 의사가 되기로 했습니다. 25세에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주차 단속원으로 일하며 학비를 벌기도 했고요. 최우 등으로 졸업했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에 가 의사가 되어 인간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래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롤모델을 발견하여 우주 비행사에 다시 도전했습니다. 무려 18,300명 중에서 12명을 선발하였는데 거기에 그가 포함되었다는 뜻입니다. 2년간 훈련받으며 러시아어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주여행을 연습하고 비행기를 조종했습니다. 다시 우주로 갔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조니 김은 천재가 아닙니다. 대신에 조니 김은 슈퍼맨이자 통섭의 달인입니다. 몸 하나에 여러 신경망을 갖추고 있는 보기 드문 인간입니다. 겁 많은 소년에 불과했지만 그의 회복 탄력성은 아주 대단했습니다. 그는 가장 비극적인 순간에 하나의 미세한 빛을 보는 해안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죽던 날 조니는 배웠습니다. 비극이 사람을 무너뜨릴 수도 있지만 반면교사로 삼아 전혀 다른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인간의 뇌는 신경가소성이 있습니다. 특정 활동을 반복하면 그 부분의 신경망이 강화됩니다. 피아니스트의 손가락을 담당하는 뇌 영역은 보통 사람보다 큽니다. 택시기사의 공간인지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한 분야에 집중하면 그 신경망은 발달하지만 다른 가능성은 줄어듭니다. 운동선수를 보십시오. 축구선수가 배드민턴을 잘하기 어렵습니다. 수영선수가 탁구선수로 재차 이름을 알리기 어렵습니다. 각 종목은 완전히 다른 신경망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축구에 최적화된 뇌와 몸은 배드민턴의 움직임을 익히기 어렵습니다. 학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학자가 문학으로 전환하기 어렵습니다. 논리적 사고와 감성적 표현은 다른 뇌의 영역을 사용합니다. 더 어려운 건 운동에서 학문으로의 전환입니다. 육체적 반응에 최적화된 뇌가 추상적 사고로 바뀌어야 합니다. 신경망을 완전히 재구성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힘든 게 당연하겠지요. 신경가소성은 젊을수록 높습니다. 어린 시절 뇌는 스펀지처럼 모든 것을 흡수하지만 성인이 되면 이미 굳어진 패턴을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니 김이 놀랍습니다. 네이비실에서 의사로 또 우주비행사로. 세 분야 모두 완전히 다른 신경망을 요구합니다. 극한의 육체훈련, 방대한 의학 지식, 복잡한 우주공학. 그는 자신의 뇌를 3번 재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비극이나 상실감을 겪거나 실패에 쓴 잔을 맛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니 김은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마인드셋이지요. 그것을 장착하긴 힘들지만 장착만 하면 여러분의 일생은 일대 전환기를 맞을 것입니다.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는 엄마와 자신을 학대했습니다. 그러나 조니는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실패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조니는 수없이 넘어졌지만 그럴 때마다 다시 일어났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이 과거에 어떤 경험을 했고 어떤 아픔이 있었건 그건 지나간 일에 불과합니다. 자신을 카테고리에 가두지 말고 개방하십시오.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있는 곳이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일 어디로 갈 것인가입니다. 비극을 날개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인문통섭 채널을 구독하시면 조니, 김처럼 역경을 이겨낸 사람들의 이야기를 더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조니, 김처럼 자신만의 우주를 향해 날아오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